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던 시절, 깊은 산골짜기에 칠성이라는 이름의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겨울이 되면 매서운 바람이 산허리를 감고 돌아 마을 사람들의 옷깃을 단단히 여미게 만들곤 했습니다. 칠성이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고 허름한 초가집에서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집은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로 낡아서 겨울이면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방 안에 둔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워낙 효성이 지극하고 마음씨가 고운 청년이라 자신의 배가 고픈 것은 참아도 어머니의 방 아랫목이 식는 것은 참아 보지 못해 매일 새벽 별이 지기도 전에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곤 했습니다. 칠성이가 사는 마을에는 최 부자라는 욕심쟁이 영감이 기와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의 논밭을 대부분 가지고 있을 만큼 부자였지만 성격이 고약하고 인색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최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 뒤에서는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앞에서는 굽신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매일 산에서 해온 나무를 장터에 내다 팔거나 최 부자 댁에 가져다 주고 쌀이나 엽전을 받아 생활했는데, 최 부자는 칠성이가 가져오는 나무가 젖었다거나 굵기가 가늘다는 핑계를 대며 제값을 쳐주지 않고 헐값에 넘기라고 으름장을 놓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칠성이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당장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해야 했기에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최 부자의 횡포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는데, 늦가을부터 시작된 된서리가 온 산을 하얗게 뒤덮더니 첫눈이 내리기도 전에 강물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위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칠성이의 낡은 무명 저고리는 솜이 다 빠져나가 얇아질 대로 얇아져 있었고, 집신 사이로 드러난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오른 지 오래였지만 그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칠성이는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미는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마른 나무를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산속의 나무들도 추위를 견디느라 수분이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우우감으로 쓸만한 좋은 나무를 찾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훨씬 더 높고 깊은 곳까지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칠성이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지게를 내려놓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는데, 개 중에는 진심으로 그를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의 가난하고 초라한 행색을 비웃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칠성이가 무거운 나무지게를 지고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동네 아이들은 그를 따라다니며 누더기 나무꾼 칠성이 밥은 먹고 다니나 하고 놀려댔고, 어른들은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체하거나 재수없다는 듯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그런 수모를 당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꼭 어머니 병을 고쳐드리고 남들처럼 번듯하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고 싶다는 일념 하나만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세상의 차가운 시선쯤은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칠성이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나무들은 옹이가 없고 결이 고운 참나무들이라 숯을 구워도 아주 좋은 숯이 나올 만한 상등품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이 나무들을 최 부자 댁에 가져다 주면 평소보다는 조금 더 후한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부푼 마음으로 최 부자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하인이 나와 칠성이를 흘겨보며 무슨 일이냐고 퉁명스럽게 물었고, 칠성이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영감님께 드릴 아주 좋은 참나무를 해왔으니 한번 봐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배가 남산만한 최부자가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걸어 나와 칠성이의 지게에 실린 나무들을 거만한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최부자는 나무가 좋은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으면서도 짐짓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최부자는 곰방대를 입에 물고 뻐끔뻐끔 연기를 내뿜으며 칠성이에게 말했는데, 이놈아, 나무가 겉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다 썩은 것 아니냐. 요즘 산에 나무가 말라서 쓸만한 게 없다더니 이런 폐감을 가지고 와서 나보고 돈을 달라는 게냐, 라며 칠성이의 정성을 무시했습니다. 칠성이는 억울한 마음의 영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나무를 구하려고 저 높은 바위산 너머까지 다녀왔습니다. 쪼개보시면 속이 얼마나 단단하고 좋은지 아실 겁니다. 라고 간곡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하인을 시켜 나무를 마당 구석에 부리게 한 뒤 하인에게 엽전 몇 덩을 던져주며 옜다. 밥이나 사 먹어라. 내 마음이 넓어서 쳐주는 것이니 고맙게 알거라라고 말하고는 차 안이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엽전 몇 뎃을 바라보는 칠성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는데 그것은 칠성이가 기대했던 값의 절반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돈으로는 쌀 한 대 사기도 빠듯하고 어머니의 약재를 사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칠성이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어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서러움을 억누르며 떨리는 손으로 엽전을 주워 담았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온 칠성이는 차마 집으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텅 빈 장터 거리를 서성였는데 어디선가 고소한 국밥 냄새가 풍겨와 며칠 동안 죽 한 그릇으로 버틴 그의 배를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주머니 속의 엽전을 만지작거리며 꿀꺽 침만 삼킬 뿐 국밥집 문턱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불리 먹는 것보다 어머니에게 따뜻한 미음이라도 끓여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칠성이는 터벅터벅 힘없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는데 찬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쳐 그의 얇은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에는 동네 노인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칠성이가 지나가는 것을 본 한 노인이 가래까, 저 착한 칠성이가 부모복이 없어 고생이 많구만. 최부자 영감이 좀 넉넉하게 쳐주면 좋을 텐데 그 욕심쟁이가 그럴 리가 있나 하며 혀를 찼습니다. 칠성이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척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지만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아픔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왜 이리도 가혹한 것인지, 왜 땀 흘려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칠성이는 하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희미한 호롱불 하나만이 깜빡이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칠성아, 이제 오느냐 밖이 많이 춥지. 얼른 아랫목에 손 좀 녹여라 하며 앙상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아서 나무를 많이 했어요. 장터에서 쌀도 조금 사왔으니 얼른 죽 끓여드릴게요. 하고 애써 밝은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모른 척 빙그레 웃으며 그래.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구나. 내 병이 얼른 나아야 네가 덜 고생할 텐데.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칠성이는 부엌으로 나가 얼마 되지 않는 쌀을 씻어 솥에 안치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는데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옆에서 잠든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그의 가슴을 짓눌러 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데 약을 쓸 돈은 없고 날씨는 점점 더 추워져 칸감마저 구하기 힘들어지니 앞날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칠성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간 올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몰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큰 돈을 마련해야 해. 라는 절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마을 어른들이 하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마을 뒷산 너머 아주 깊은 곳에 검은 골짜기라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곳은 험한 산세와 사나운 짐승들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 금단의 구역이었지만 수백 년 묵은 산삼이나 아주 귀한 약초들이 자란다는 소문이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골짜기는 호랑이가 출몰한다는 소문 때문에 사냥꾼들조차 발길을 끄는 지 오래된 곳이었지만 칠성이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날이 밝는 대로 검은 골짜기로 가자. 거기서 귀한 약초라도 하나 캐면 최 부자에게 헐값에 나무를 넘기지 않아도 되고 어머니 약도 지어드릴 수 있을 거야. 칠성이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밖에서는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산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고 창호지 문이 덜덜 떨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칠성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내일의 산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낡은 지게를 점검하고 무딘 낫을 숫돌에 갈아 날카롭게 세우면서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칠성이는 어머니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남은 밥을 물에 말아 후루룩 마시고는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새벽 공기는 살을 내는 듯 차가웠고 하늘에는 아직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지만 칠성이는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지게를 짊어진 채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사위는 고요하기만 했고 간간히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정막을 깰 뿐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익숙한 앞산을 지나쳐 점점 더 깊고 험한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닌 낯선 길로 들어서자 숲은 더욱 울창해지고 길은 험해져서 한 발짝 떼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잡아 끌고 날카로운 돌부리가 발을 찔러왔지만 칠성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을 넘어서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는데 칠성이는 나무를 짚어가며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문득 어디선가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려 칠성이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다람쥐가 지나가는 소리인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호랑이 굴이라도 들어가야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만 숲이 워낙 우거져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숲속은 여전히 어둑어둑했습니다. 칠성이는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으며 잠시 바위에 걸터 앉아 쉬었는데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만 가져온 주먹밥 하나를 꺼내 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다시 길을 재촉하여 마침내 사람들이 말하던 검은 골짜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칠성이는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계곡 밑에서는 시커먼 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기이할 정도로 적막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보통 산이라면 새소리나 벌레 소리가 들리기 마련인데 이곳은 마치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인 듯 고요하기만 해서 칠성이의 심장 뛰는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릴 정도였습니다. 칠성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골짜기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는데 발밑에서 들리는 낙엽 밟는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혹시라도 귀한 약초나 특이한 나무가 없는지 살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골짜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숲은 더욱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나무들은 마치 괴물처럼 뒤틀려 있었고 덩굴 식물들이 뱀처럼 나무를 감고 올라가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억누르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러던 중 멀지 않은 곳에서 무언가 신음하는 듯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지만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분명히 짐승의 앓는 소리 같았습니다. 칠성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는데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혹시 다친 짐승일까? 아니면 산신령이 노하셔서 내는 소리일까? 그는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소리는 거대한 바위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는데 칠성이는 낯을 꽉 쥐고 살금살금 바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은 쿵쿵거리며 흉곽을 때렸고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건너편을 엿본 순간 칠성이는 너무나 놀라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집채만 한 호랑이 한 마리가 바위 아래 쓰러져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끙끙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랑이의 덩치는 칠성이가 지금까지 본 어떤 짐승보다도 컸고 황금색 털에는 검은 줄무늬가 선명하게 나 있었으며 그 위용은 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칠성이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호랑이의 눈빛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여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칠성이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칠성이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살기보다는 간절한 호소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무서움에 떨면서도 호랑이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호랑이는 입을 벌린 채 헐떡이고 있었고 목구멍 깊은 곳을 앞발로 가리키며 괴로워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는 순간 아, 저 호랑이가 목에 무언가 걸려서 저렇게 괴로워하는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옛날 이야기 속에서 호랑이가 뼈다귀에 걸려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 눈앞의 상황이 바로 그 이야기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저 호랑이를 도와주다가 도리어 내가 잡아먹히면 어떡하지? 하지만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그냥 두고 가는 것도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칠성이의 착한 심성은 결국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호랑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상구님, 목에 무엇이 걸리셨습니까? 제가 도와드리면 저를 해치지 않으시겠습니까? 호랑이는 마치 말을 알아들은 듯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앞발을 내려놓으며 얌전히 입을 벌려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낯을 바닥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호랑이에게 다가갔는데 가까이서 보니 호랑이의 입안은 동굴처럼 깊고 붉었으며 뜨거운 입김이 확 끼쳐왔습니다.
칠성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떨리는 팔을 호랑이의 입안으로 쑥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날카로운 것이 만져졌는데 그것은 꽤 굵은 짐승의 뼈였습니다. 칠성이는 있는 힘을 다해 그 뼈를 잡아당겼고 쑥하는 소리와 함께 뼈가 빠져나왔습니다. 호랑이는 크어엉 하는 큰 소리를 내며 시원하다는 듯이 몸을 흔들었고 칠성이는 그 소리에 놀라 뒤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호랑이가 자신을 잡아먹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지만 호랑이는 칠성이를 잡아먹기는커녕 다가와서 칠성이의 얼굴과 손을 거칠거칠한 혀로 핥으며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칠성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 살신 것 같습니까? 다행입니다. 상구님, 부디 오래오래 사시고 사람들을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강아지처럼 꼬리를 살랑거리며 칠성이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지기 전에 칠성이를 빤히 쳐다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듯한 신용을 했습니다. 칠성이는 멍하니 호랑이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다가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 산을 내려와야겠다고 생각하고 빈지게를 지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쉬웠지만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며 산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가벼웠습니다. 칠성이가 호랑이 목에서 뼈를 빼주고 산을 내려온 그날 밤 산골 마을에는 유난히도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는데 칠성이는 식은땀에 젖은 몸을 웅크리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겪었던 일이 마치 꿈만 같기도 하고 호랑이의 뜨거운 입김과 거친 혀의 감촉이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져서 가슴이 쿵쾅거렸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주무시는 어머니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뒤척이던 칠성이는 호랑이가 혹시나 해를 끼치러 다시 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그래도 짐승 중의 영물이라는데 은혜를 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뒤섞인 채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호지 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칠성이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곤 했는데 밖에서는 그저 바람 소리만 요란할 뿐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선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그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나 칠성이를 빤히 쳐다보다가 숲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칠성이는 마당에서 나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묵직했는지 집 전체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칠성아. 밖에 무슨 일이 생긴 게냐 어머니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으셨고 칠성이는 별일 아닐 겁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보고 오겠습니다라고 안심시켜 드린 뒤 서둘러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찬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지만 칠성이의 눈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물체를 보고 휘둥그레졌습니다. 밤새 내린 하얀 눈 위에 집채만 한 멧돼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는데 목덜미에는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고 몸에서는 아직 온기가 남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단번에 이것이 어제 자신이 구해준 호랑이가 보내준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눈을 밟지 않고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멧돼지만 내려놓고는 바람처럼 사라진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 칠성이는 그 신비로운 조화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상구님께서 정말 은혜를 갚으러 오셨구나. 칠성이는 멧돼지 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방 안에서 떨고 계시던 어머니도 칠성이가 부르는 소리에 밖으로 나와 보시더니
마당을 가득 채운 멧돼지를 보고는 기절초풍할 듯 놀라시며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하늘에서 멧돼지가 떨어지기라도 했단 말이냐 하며 주저앉으셨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어제 산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씀드렸고 이야기를 다 들으신 어머니는 네가 쌓은 덕이 하늘에 닿아 산신령님이 도우셨구나 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칠성이는 멧돼지를 지게에 싣고 장터로 나갔는데 멧돼지가 워낙 크고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지게가 부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구경을 했는데 아니, 칠성이가 저런 큰 짐승을 어떻게 잡았대. 전문 사냥꾼도 잡기 힘든 놈인데 대단하네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칠성이는 푸착간 주인에게 멧돼지를 넘기고 받은 돈으로 쌀 한 가마니와 어머니 약을 짓고 따뜻한 솜이 든 겨울 옷감과 고기를 넉넉히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칠성이는 콧노래가 절로 나왔는데 이제 어머니에게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칠성인의 초가집 굴뚝에서는 몇 년 만에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고 모자는 모처럼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배불리 저녁을 먹으며 행복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호랑이의 보우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칠성인의 마당에는 어김없이 산짐승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뿔이 멋진 사슴이 놓여 있었고 또 하루는 깃털이 화려한 쌉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으며 심지어는 구하기 힘들다는 토끼나 오소리 같은 짐승들도 번갈아 가며 배달되었습니다. 칠성이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렇게 과분한 복을 계속 받아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 혈색이 돌고 기침이 잦아드는 것을 보며 칠성이는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받기로 했습니다. 칠성이는 짐승들을 장에 내다 팔아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돈으로 무너져 가던 담벼락을 고치고 지붕에 새 짚을 얹었으며 방 안에는 우풍을 막을 병풍도 하나 들여놓았습니다. 칠성인의 집 살림이 펴지자 마을에는 금세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칠성이가 밤마다 산에 올라가 도깨비와 씨름을 해서 금은 보화를 얻었다느니 아니면 산적들이 숨겨놓은 보물을 훔쳤다느니 하며 수근거렸습니다. 특히 칠성이를 무시하던 마을 사람들은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저 거지가 갑자기 무슨 돈이 생겨서 매일 고기를 굽고 비단 옷을 입는 거야. 분명 무슨 구린 구석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하루아침에 저렇게 될 리가 없지 하며 시기 질투 섞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장터에서 칠성이가 질 좋은 고기와 약초를 파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그런 소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에만 정성을 쏟았고 남는 돈으로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이나 고기를 조금씩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는데 최 부자는 칠성이가 더 이상 자신에게 나무를 팔러 오지 않고 오히려 장터에서 큰 돈을 만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사랑방에 앉아 곰방대를 탁탁 털며 하인 마당쇠를 불렀습니다. 이놈 마당쇠야. 칠성이 그놈이 요즘 수상하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게냐. 그놈이 산삼이라도 캤다는 말이냐. 마당쇠는 머리를 조아리며 글쎄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매일 아침마다 칠성인의 집 마당에 짐승들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산신령이 돕는다고도 하고
칠성이가 귀신에 홀렸다고도 합니다요. 라고 보고했습니다.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흥. 산신령은 무슨 얼어 죽을 산신령. 분명히 남의 것을 훔쳤거나 사냥꾼들이 잡아놓은 것을 가로챈 게 분명해. 네가 가서 그놈 뒤를 좀 캐보거라. 만약 내 땅에서 나온 것을 훔친 거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며칠 후 칠성이는 마당에 나와 기지개를 켜다가 대문 앞에 놓인 작은 헝겊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는데 평소에 놓여있던 짐승들과는 다른 모습이라 의아하게 생각하며 주머니를 집어 들었습니다. 주머니는 묵직했고 열어보니 그 안에는 놀랍게도 흙이 묻은 산삼 몇 뿌리와 반짝이는 사금 덩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이것은 짐승 고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귀하고 값비싼 물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것을 상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과분합니다. 칠성이는 산 쪽을 향해 절을 하면서도 덜컥 겁이 났는데 이런 귀한 물건이 집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둘러 산삼과 사금을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기고 어머니에게도 함구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지켜지기 어려운 법이라 칠성이가 읍내 약재상에 가서 산삼 한 뿌리를 조심스럽게 내놓았을 때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이건 100년도 넘은 천종 산삼이 아닌가 자네. 이걸 어디서 구했나 하고 놀라 소리치는 바람에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칠성이는 그냥 산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라고 얼버무리고 서둘러 값을 받아 나왔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칠성이 내 집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고 밤이면 누군가 담을 넘으려다 인기척에 도망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칠성이는 밤잠을 설치며 집을 지켜야 했고 어머니는 불안함에 다시 병세가 도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의 옆집에 사는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칠성이네 집을 찾아오셨는데 이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으로 세상 이치에 밝고 지혜로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칠성이를 마루에 앉히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칠성아, 네 얼굴에 부티가 흐르는 것을 보니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호사다마라고 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막아 끼는 법이야. 네가 얻은 그 재물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다만 그것이 너를 지켜줄 수도 있고 반대로 너를 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칠성이는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할머니, 저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큰 복을 받아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칠성이의 손을 꼭 잡으며 사람들의 입방아를 조심하고 특히 최 부자를 조심해라. 그 영감은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니 분명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 들 게다.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라. 그래야 탈이 없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는데 최 부자는 칠성이가 산삼을 팔아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질투심에 불타올라 밤잠을 설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밥상머리에서도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저런 천한 놈이 감히 천종 산삼을 캐다니. 그건 분명 내 산에서 훔쳐간 것이야. 이 마을의 산은 다 내 것이나 다름없는데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산삼을 캐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 부자는 당장 관가에 고발하여 칠성이를 잡아놓고 재산을 몰수하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꾀를 하나 내었는데 칠성이가 도적대와 내통하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것을 빌미로 칠성이네 집을 덮쳐서 숨겨둔 보물을 찾아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주막에 가서 사람들에게 술을 사주며 은근슬쩍 말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들 그거 아나 칠성이가 요즘 밤마다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는구먼. 거기서 도적대를 만나 물건을 받아온다는 소문이 파다해. 그렇지 않고서야 나무꾼 놈이 어떻게 금덩이를 만지겠나.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공짜 술에 취하고 최 부자의 그럴싸한 말솜씨에 넘어가 점점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칠성이가 요즘 눈빛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해. 밤마다 쿵쿵 소리가 나는 게 도적대가 물건 나르는 소리였나 하며 없는 말까지 지어내어 소문을 부풀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칠성이에게 얻어먹은 고기 맛을 칭찬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그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칠성이는 점점 고립되어 갔는데 길을 가다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피하거나 등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조차 칠성이를 보면 도둑놈, 도둑놈 하며 놀려대고 달아났는데 칠성이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가슴을 쳤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적질을 하다니요.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는 걸까요? 칠성이는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였고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다. 네가 떳떳하면 된 것이야.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고 위로하셨습니다. 하지만 칠성이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처럼 불안감이 드리워졌는데 최 부자가 하인들을 데리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칠성인의 집을 힐끔거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마당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 보니 이번에는 칠흑같이 검은 곰 한 마리가 놓여 있었는데 곰은 덩치가 황소만하고 가슴에는 반달 무늬가 선명했습니다. 칠성이는 호랑이에게 상구님, 제발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이러다가 제가 마을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라고 허공에 대고 하소연을 했지만 숲속에서는 부엉이 울음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곰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난감해했는데 장터에 내다 팔자니 또다시 소문에 시달릴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그냥 썩힐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칠성이는 곰을 해체하여 고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몰래 나누어 주고 웅당과 가죽은 깊이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밤늦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대문 앞에 고기 덩어리를 놓아두었는데 자신의 진심이 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대문 앞에 놓인 고기를 보고 의아해하면서도 칠성이가 놓고 간 것임을 짐작하고는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도둑놈이라더니 인심은 후안에 그려. 혹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말들이 조심스럽게 오고 갔지만 최 부자의 입김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이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도둑질한 물건을 뿌린 것이라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차갑게 돌려놓았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건장한 하인들과 작당하여 칠성인의 집을 급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칠성인의 집을 덮쳐서 샅샅이 뒤져라. 분명히 훔친 물건들이 나올 것이다. 그놈을 멍석마리에서 관하로 넘겨버려야지.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는 왠지 모를 한기를 느끼며 잠에서 깼는데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에 칠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는데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횃불의 불빛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성이가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대문이 부서질 듯 쾅쾅 울리며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칠성아, 당장 문을 열어라. 내 놈이 숨겨둔 작물들을 찾으러 왔다. 칠성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어머니는 놀라서 벌벌 떨며 칠성이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최 부자와 몽둥이를 든 하인들, 그리고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그림자가 비바람 속에 기괴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 횃불의 불빛이 요란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칠성인의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 부자는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서 있었고 그 뒤로는 험상무는 표정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도열해 있어 마치 죄인을 추궁하는 관아의 형장과도 같은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칠성이는 두려움에 떠는 어머니를 등 뒤로 감싸며 대청마루에 꼿꼿이 섰지만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온몸이 흠뻑 젖어 들어가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어 칠성이는 마치 사나운 짐승들 앞에 홀로 던져진 먹잇감이 된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이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목에 핏대를 세웠는데 네 이놈 칠성아, 내가 감히 내 눈을 속이고 도적질을 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더니 이제야 꼬리가 잡혔구나 하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칠성이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어르신, 도적질이라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저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결코 없습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오리발을 내밀시겠다. 가난한 나무꾼 주제에 산삼을 캐고 금덩이를 만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건 분명 내 산에서 몰래 훔쳤거나 산적 놈들과 짜고 작물을 숨겨둔 것이 틀림없다.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보다는 억지에 가까웠지만 이미 그에게 매수된 하인들과 일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집안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는데 하인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흙발로 마루를 밟고 올라가 안방과 부엌, 광을 제 집 드나들듯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거기는 어머니가 주무시는 곳입니다. 칠성이가 막아서려 했지만 건장한 하인 2명이 칠성이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아 꼼짝 못하게 제압하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장롱문이 열리는 소리, 그릇이 깨지는 소리,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들려왔고 칠성이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힘으로는 그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비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리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칠성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안방을 뒤지던 하인 하나가 환호성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그의 손에는 칠성이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산삼과 사금 주머니, 그리고 곰의 웅담이 들려 있었습니다. 날이 찾았습니다. 여기 산삼이랑 금덩이, 그리고 웅담까지 나옵니다. 이놈이 이걸 이불 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었더라고요. 하인이 물건들을 최 부자 앞에 바치자
최 부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며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산삼을 들어 올려 불빛에 비추어 보며 허허. 이것 봐라. 100년은 좋게 넘은 천종 산삼이로구나. 이런 귀한 것이 내놈 집구석에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누가 봐도 훔친 물건이야 라며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엄청난 물건들을 보고와하는 탄성을 지르며 술렁거렸고 칠성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제 확신에 찬 비난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훔친 게 아닙니다. 산에서 호랑이님이 상구님께서 제게 은혜를 갚으려고 주신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칠성이의 말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웃어댔는데 뭐라고 호랑이가 줬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를 하는구나.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으면 잡아먹었지. 금덩이를 물어다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내 놈이 이제 미쳐서 헛소리까지 하는구나. 하며 조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잽챔 거짓말을 해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호랑이 핑계를 대다니 정말 뻔뻔하군 하며 칠성이를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진실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진실은 거대한 거짓의 파도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이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이며 이 고얀 놈 어디서 감히 거짓말로 어르신을 능멸하려 드느냐. 이 산삼은 내 산에서 난 것이니 당연히 내 것이고 이 금도 내 땅 어딘가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 내 놈은 내 재산을 도둑질한 죄인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뺨을 맞은 칠성이는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계신 어머니를 보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하인들의 다리를 붙잡으며 우리 칠성이는 도둑질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애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귀찮다는 듯이 어머니를 발로 걷어찼고 어머니는 흙탕물 속에 나뒹굴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칠성이는 이성을 잃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손대지 마라.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칠성이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자신을 붙잡고 있던 하인들을 뿌리치고 어머니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더 많은 하인들이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칠성이의 얼굴이 차가운 진흙 바닥에 처박혔고 빗물과 눈물이 섞여 시야를 가렸습니다. 최 부자는 혀를 차며 저놈을 매우 쳐라. 관아에 넘기기 전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아야겠다. 멍석을 말아서 뼈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패주어라. 라고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인들은 창고에서 멍석을 가져와 칠성이를 둘둘 말기 시작했고 칠성이는 멍석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굵은 빗줄기는 멍석 위로 쏟아져 내렸고 공포와 추위가 엄습해왔지만 칠성이는 자신의 안위보다 홀로 남겨질 어머니 걱정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마을 원로인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비를 맞으며 나타나셨는데 할머니는 이 아수라장을 보고 큰 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아직 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이렇게 잡다니. 최 부자. 자네는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할머니의 서슬퍼런 호통에 하인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최 부자에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망구는 빠지시오. 내 물건을 훔친 도둑놈을 잡는 건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오. 이놈이 훔친 증거가 여기 버젓이 있지 않소. 최 부자는 뺏은 물건들을 흔들어 보이며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굴었습니다. 할머니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멍석에 말린 칠성이를 바라보며 칠성아,
조금만 참거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라고 위로했지만 힘없는 노인의 말은 폭력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높이 쳐들고 칠성이를 내리치려는 찰나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콰르릉하고 울려 퍼지더니 칠성이네. 마당 한가운데에 있던 늙은 감나무의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감나무 가지가 찢겨나갔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갑작스러운 낙뢰에 최 부자도 깜짝 놀라 주저앉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하늘도 이 도둑놈을 벌하려는 모양이구나 어서 쳐라. 어서 하며 다시금 하인들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선뜻 몽둥이를 휘두르지 못하고 주춤거렸는데 자연의 분노가 서린 듯한 번개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비바람 소리 사이로 기묘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요란하게 지저대던 동네 개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짖음을 멈추고 낑낑거리며 꼬리를 감추었고 풀벌레 소리조차 뚝 끊겨버렸습니다. 오직 굵은 빗줄기가 땅을 때리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 사위는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칠성이는 멍석 틈으로 보이는 캄캄한 하늘을 바라보며 이 이상한 고요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산의 주인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거대한 기운의 전조였습니다. 칠성이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상구님, 보고 계십니까? 제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최 부자는 이 기묘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멍석 위로 다가와 칠성이를 발로 툭툭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놈아, 이제라도 네 죄를 실토하고 내게 용서를 빌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네가 가진 집문서와 남은 재산을 모두 내놓겠다고 각서를 쓰거라. 최 부자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칠성이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마지막 보금자리인 초가집마저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칠성이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죽으면 죽었지. 내 어머니가 사시는 집은 절대 넘길 수 없다. 내 놈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격분한 최 부자가 하인에게서 몽둥이를 빼앗아 직접 칠성이를 내리치려는 순간 마을 뒷산 쪽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듯한 낮고 묵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르르르. 그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작았지만 훨씬 더 공포스럽고 위압적이었는데 사람들의 뱃속 깊은 곳까지 진동을 느끼게 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횃불의 불꽃이 갑자기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휘몰아치며 꺼질 듯 흔들렸고 말할 수 없는 비린내와 야생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훅 끼쳐왔습니다. 최 부자도 몽둥이를 든 손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산사태라도 나는 게냐, 최 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불빛이 번쩍하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횃불보다 밝고 별빛보다 서늘한 살아있는 생명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더니 정확히 최 부자와 멍석에 말린 칠성이 쪽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히익하며 숨을 삼켰고 뒷걸음질 치다가 서로의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푸른 불빛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쿵, 쿵, 쿵 하는 발소리가 심장 박동에 맞춰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횃불의 희미한 불빛이 닿는 곳에 거대한 형체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집채만 한 호랑이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호랑이가 아니라 칠성이가 구해줬던 그 황금빛 털을 가진 산의 주인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입을 벌려 하얀 김을 내뿜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위용은 실로 대단하여 감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려서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들고 있던 몽둥이를 힘없이 떨어뜨리며 주저앉았고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를 힘조차 잃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최 부자는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짐승을 보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호, 코, 호랑이다 사람 살려 누군가 간신히 비명을 질렀지만 호랑이의 낮은 으르렁거림, 한 번에 그 소리마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호랑이는 꼬리를 채찍처럼 휘두르며 최부자 앞을 가로막고 섰는데 그 모습은 마치 죄인을 심판하러 온 저승사자와도 같았습니다. 칠성이는 멍석 틈으로 호랑이를 보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구님, 오셨군요. 호랑이는 칠성이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잠시 칠성이 쪽을 바라보며 눈을 깜박였는데 그 눈빛은 조금 전 최부자를 볼 때의 살기 등등한 눈빛과는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호랑이는 칠성이를 묶고 있는 멍석을 향해 다가가더니 앞발을 들어 멍석을 묶은 새끼줄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단번에 끊어버렸습니다. 투둑하는 소리와 함께 새끼줄이 풀리고 칠성이가 멍석 밖으로 나오자 호랑이는 칠성이의 몸에 묻은 진흙을 혀로 핥아주며 마치 새끼를 돌보는 어미처럼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공포와 경이로움에 휩싸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칠성이를 일으켜 세운 뒤 다시 고개를 돌려 최부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최부자는 엉덩방아를 타친 채 뒤로 기어가며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산신령님, 제발 목숨만은 하고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오줌을 지려 바지가 축축하게 젖었지만 그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머리를 땅에 쳐박고 싹싹 빌었습니다. 호랑이는 최부자의 애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바닥에 툭 뱉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피 묻은 낡은 보따리였는데 보따리가 풀리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놀랍게도 최부자가 잃어버렸다고 관아에 신고했던 폐물함과 장부들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최부자가 도적대와 결탁하여 밀무역을 하던 증거들이었는데 호랑이가 그것을 산속 도적의 소굴에서 찾아내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 증거물들이 나오자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게 뭐야? 최부자가 도적대에게 털렸다고 했던 그 폐물함 아니야. 장부에 적힌 건 뭐야? 관아 몰래 쌀을 빼돌린 기록이잖아. 사람들은 이제야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금씩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가 칠성이에게 뒤집어 씌우려던 죄목들이 사실은 최 부자 자신의 죄였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비밀 장부가 드러나자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니요, 이건 모함이요, 저 짐승이 어디서 훔쳐온 것이요 라고 발악했지만 호랑이의 포효 한 번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크엉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자 비바람조차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의 포효가 자 마당에는 다시금 정막이 감돌았는데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의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가장 먼저 용기를 내어 호랑이가 뱉어놓은 보따리 앞으로 다가갔는데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완전히 풀어헤치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최 부자가 관아에 도둑 맞았다고 신고했던 패물들뿐만 아니라 산적들과 거래한 내역이 적힌 장부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횃불 아래서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혀를 찼는데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어 산적들에게 뇌물로 바치고 그 대가로 칠성인의 집을 포함한 마을의 땅 문서를 위조하려 했던 계획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천벌을 받을 놈 내 놈이 사람이냐, 칠성이가 도둑이 아니라 내 놈이 바로 마을의 고열을 빠는 거머리였구나. 할머니의 호통이 비에 젖은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리며 하나둘씩 장부 쪽으로 모여들었는데 글을 읽을 줄 아는 서당 훈장님이 나서서 장부의 내용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사실이라니. 우리가 지난번에 잃어버린 소도 산적 놈들이 훔쳐간 게 아니라 최 부자가 놈들에게 넘긴 것이었어. 여기 날짜와 마리수가 정확히 적혀 있네 그려. 훈장님의 목소리가 떨렸고 사람들의 눈빛은 경악에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최 부자의 말만 믿고 죄 없는 칠성이를 핍박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부끄러움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배신감이 겹쳐 사람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가 칠성이를 잡을 게 아니라 저놈을 잡았어야 했어. 칠성아, 미안하다. 우리가 눈이 멀었었구나. 여기저기서 탄식과 사과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 부자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았지만 뒤에는 담벼락이 가로막고 있었고 앞에는 거대한 호랑이가 버티고 서 있어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이건 다 조작이야. 저 짐승이 요물이라서 나를 모함하는 거야. 너희들, 저 짐승의 눈에 홀리면 안 돼.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어 빗소리에 묻혀버릴 뿐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최 부자의 비명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앞발을 들어 땅을 쿵 하고 내리찍었는데 그 진동에 놀란 최 부자는 히익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평소 거드름을 피우며 마을을 호령하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흙탕에 뒹구는 초라하고 비굴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최 부자를 직접 해치는 대신 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공포를 심어주는 것으로 벌을 대신하려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최 부자에게 다가가 그 거대한 얼굴을 최 부자의 코앞까지 들이밀고는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낮은 으르렁거림을 토해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붙이지 말라라고 꾸짖는 산신령의 호령처럼 들렸습니다.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며 손바닥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인들도 주인에 대한 충성심 따위는 버린 지 오래라.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몽둥이를 버리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칠성이가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앞으로 걸어 나왔는데 비에 젖고 흙투성이가 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호랑이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한 뒤 떨고 있는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신의와 양심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 힘든 법입니다. 오늘 상구님께서 어르신을 살려두시는 것은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라는 뜻일 겁니다. 당장 마을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그동안 빼앗은 것들을 돌려주십시오. 칠성이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연민이 담겨 있었고 그 의연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이의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칠성이의 말이 끝나자 마치 동의한다는 듯 꼬리를 한번 크게 휘두르더니 최 부자의 엉덩이를 머리로 툭 밀어 마을 밖으로 쫓아내는 힘을 했습니다. 최 부자는 네 발로 기어서 허겁지겁 대문 밖으로 달아났고 그의 하인들도 주인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탐욕스러운 부자가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최 부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칠성이에게 다가가 젖은 옷자락을 핥아주며 작별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칠성이는 호랑이의 목덜미를 껴안으며 고맙습니다. 상구님,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속삭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랑이는 칠성이와의 짧은 교감을 마치고 마을 사람들을 한번 쓱 둘러본 뒤 유유히 몸을 돌려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쳐가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호랑이가 걸어가는 길 위로 신비로운 푸른 빛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그 뒷모습을 배웅했으며 누군가가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자 모두가 따라서 절을 올렸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평온함만이 남았고 밤새 몰아치던 폭풍우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신비로운 존재가 하나 되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밤이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자 마을 사람들은 칠성인의 마당에 남아 엉망이 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칠성이를 의심하고 공격하려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미안한 마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입니다. 무너진 담장을 임시로 세우고 마당에 널브러진 멍석과 몽둥이를 치우며 흙탕물이 튄 마루를 닦아냈습니다. 옆집 아줌마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물을 데웠고 훈장님은 칠성이의 찢어진 옷을 대신할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주었습니다. 칠성아, 정말 미안하네. 우리가 자네의 진심을 몰라보고 큰 실수를 했어. 부디 우리를 용서하게. 마을 청년들이 칠성이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칠성이는 사람들의 사과를 받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는데 아닙니다. 다들 최 부자의 계략에 속아서 그러신 것 아닙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오해가 풀리고 어머니도 무사하시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며 대인배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칠성이의 어머니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웃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칠성이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훈훈한 정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인의 집을 자신들의 집처럼 여기며 정성껏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려는지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칠성인의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날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칠성이가 고생했는데 우리가 국밥이라도 한 그릇씩 대접해야 하지 않겠나 라고 제안했고 사람들은 모두 찬성하며 각자의 집에서 쌀과 반찬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가 호랑이에게 받았던 멧돼지 고기와 곰고기도 꺼내어 솥에 넣고 푹 삶았고 갓 지은 하얀 쌀밥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큰 솥에서는 고깃국이 보글보글 끓고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지니 조금 전에 살벌했던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잔칫집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칠성이는 마당 한가운데에 멍석을 깔고 어머니를 상석에 모신 뒤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돌고 칠성이가 직접 담근 막걸리도 한순배 돌았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술잔을 들고 건배사를 하셨는데, 자, 오늘 우리는 귀한 것을 배웠다.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하늘은 언제나 바른 사람의 편이라는 것을 말이다. 우리 마을의 효자 칠성이와 그의 어머니의 건강을 위하여 라고 외치자. 모두가 위하여라고 화답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칠성이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듯한 행복한 미소가 번졌고, 어머니도 오랜만에 활짝 웃으시며 아들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국밥을 먹으며 사람들은 지난밤의 무용담을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호랑이 눈빛 봤나 정말 등골이 오싹하더구만. 최 부자가 기어서 도망가는 꼴이라니.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이들은 칠성이 옆에 딱 붙어서 형, 호랑이 이빨 진짜 컸어. 나중에 나도 호랑이 만나면 구해줄 거야. 하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칠성이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럼 마음을 착하게 먹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호랑이님도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를 보며 저 친구가 우리 마을의 복덩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쫓겨난 최 부자는 산기천을 헤매며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데 신발도 없이 도망친 탓에 발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비단옷은 가시덤불에 찢겨 걸레 조각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고소한 음식 냄새를 맡으며 배를 움켜 쥐어야 했는데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욕심을 부렸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다시는 마을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그는 고개를 떨구고 어디론가 먼 곳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가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조차 두지 않았고 오직 칠성이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자 칠성이네 초가집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지난밤에 폭풍우가 씻어내린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 푸르렀으며 마당 구석의 감나무에는 까치들이 날아와 반가운 소식을 전하듯 깍깍 울어대었습니다. 칠성이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최 부자가 뺏어가려 했던 산삼과 사금 주머니를 다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지 않고 마루 위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 재물은 저 혼자 쓰기에는 너무 과분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마을의 다리를 고치고 서당을 새로 짓는데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살 집 한 채만 짓겠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의 결심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 큰 돈을 마을을 위해 내놓겠다는 칠성이의 마음 씀씀이에 감복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칠성아, 네가 진정 보살이구나. 우리 마을에 이런 인물이 나다니. 정말 경사로다. 칭찬이 쏟아졌고 훈장님은 칠성이의 손을 잡고 자네의 뜻이 정그렇다면 내 앞장서서 이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돕겠네.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기 좋은 곳이 되겠어라고 약속했습니다. 칠성이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그 무엇보다 큰 자부심과 보람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칠성이는 더 이상 가난한 나무꾼이나 도둑 누명을 쓴 칠성이가 아니라 마을에 존경받는 청년이자
호랑이가 인정한 효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네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칠성이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면 누구 하나 빠짐없이 조심해서 다녀오게. 오늘은 내가 좀 도와주러 갈까 하며 살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칠성이는 예전과 다름없이 부지런히 일하고 어머니를 모셨지만 그의 표정은 훨씬 여유롭고 밝아졌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도 마음의 짐을 덜어내서인지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어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마실을 다니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을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은 사라졌으며 그 자리에는 서로를 믿고 돕는 따뜻한 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최 부자가 떠난 기와집은 마을 회관으로 쓰이게 되었고, 칠성이가 기부한 돈으로 고친 다리는 칠성교라고 불리며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이름이 붙은 다리를 건널 때마다 지난밤 호랑이가 보여준 기적과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국밥의 온기를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욱 단단한 땅이 굳어지듯 칠성이와 마을 사람들의 유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해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마을이 일상의 분주함으로 돌아갈 무렵, 칠성이는 잠시 일손을 놓고 뒷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창한 숲 사이로 부는 바람이 칠성이의 땀을 식혀주었는데 그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호랑이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칠성이는 산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상구님, 덕분에 마을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부디 산속에서도 평안하십시오. 칠성이의 기도가 바람을 타고 산 꼭대기까지 전해졌는지 멀리서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화답하듯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격동의 밤과 화해의 아침이 지나고 마을에는 다시금 평온한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칠성이네 마을에도 매서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에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마치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처럼 맑고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산허리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온 세상을 분홍빛과 노란빛으로 물들였고 겨우내 움츠렸던 버드나무 가지에도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 봄바람에 하늘거리는 모습이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꺼운 속옷을 벗어던지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들녘에 나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렸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의 근심 어린 표정 대신 희망과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칠성이 내 집 마당 감나무에도 까치들이 부지런히 둥지를 틀며 기쁜 소식을 물어다 주는 듯했고 칠성이는 마루에 앉아 따사로운 봄 햇살을 받으며 어머니의 흰머리를 뽑아드리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칠성이는 마을 사람들과 약속한 대로 호랑이가 준 재물의 대부분을 마을을 위해 내놓았는데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비만 오면 물이 불어나 건너기 위험했던 마을 입구의 낡은 나무다리를 튼튼한 돌다리로 바꾸는 공사였습니다. 칠성이는 유명한 석공들을 불러 튼튼한 화강암을 다듬어 다리를 놓게 했고 마을 사람들도 틈나는 대로 나와 돌을 나르고 흙을 다지며 힘을 보탰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을에는 활기찬 망치 소리와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마침내 널찍하고 튼튼한 새 다리가 완성되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그 다리의 이름을 칠성교라고 지어 불렀고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마다 칠성이의 효심과 착한 마음씨를 칭송하며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또한 칠성이는 낡아서 비가 새고 바람이 들던 서당을 허물고 번듯한 기와집으로 새로 지어주었는데 학구열이 높은 훈장님과 아이들을 위해 책과 지필묵도 넉넉하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새 서당이 문을 열던 날,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책보를 메고 뛰어다니며 좋아했고, 글 읽는 낭낭한 목소리가 담장 밖으로 흘러나와 마을의 품격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칠성이는 가난해서 서당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학비도 대신 내주었는데, 덕분에 마을의 아이들은 누구나 훈장님 밑에서 글을 배우고 예절을 익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장님은 칠성이의 손을 꼭 잡고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에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올 걸세. 자네가 심은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을의 미래일세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집도 새로 지었지만 최 부자처럼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실용적이고 아담한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방바닥에는 두꺼운 구들장을 깔아 한겨울에도 아랫목이 절절 끓도록 했고, 문지방을 없애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해도 쉽게 드나드실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집 뒤편에는 어머니가 소일거리로 가꾸실 수 있는 텃밭을 일구어 상추며 고추, 호박 같은 채소들을 심었고, 앞마당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모란과 작약 같은 꽃나무들을 심어 철마다 고운 꽃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새 집이 완성되고 처음 들어가는 날, 어머니는 칠성이의 손을 잡고 집안 곳곳을 둘러보시며 내가 살아서 이런 호강을 누리다니. 이게 다 꿈만 같구나.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좋아져서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마을 어귀까지 산책을 다녀오실 수 있게 되었는데, 좋은 약을 쓰고 마음이 편안해지니 고질병이었던 기침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안악들과 어울려 쑥을 캐러 다니거나 개울가에서 빨래하며 담소를 나누는 즐거움에 푹 빠지셨고, 얼굴에는 다시 고운 혈색이 돌아 10년은 더 젊어 보이셨습니다. 칠성이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나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를 도와주었던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잘한 일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뒷산 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산신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마을에서 중매쟁이 할머니가 칠성이 내 집을 찾아왔는데, 칠성이의 효심과 넉넉한 인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참한 규수를 소개해 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규수는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처녀였는데, 홀아버지를 모시고 어렵게 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칠성이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처음에는 저 같은 나무꾼에게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하며 사양했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권유와 중매쟁이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수줍은 눈빛 속에서 선량함과 진심을 읽어내었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서로의 평생 반려자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인연이다. 선남선녀가 만났으니 분명 잘 살 것이다 하며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혼례식은 칠성이 내 마당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구름처럼 몰려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칠성이는 사모관대를 쓰고 늠름한 신랑이 되었고, 신부는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아름다운 모습으로 칠성이 옆에 섰습니다. 잔치상에는 칠성이가 준비한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떡치는 소리와 지짐이 굽는 고소한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했습니다. 농악대는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흥을 돋우었고, 사람들은 밤이 늦도록 먹고 마시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혼례식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훔치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칠성이가 장가를 가다니 하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새 신부가 들어온 후 칠성이네 집은 더욱 화목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고 칠성이는 아내를 끔찍이 아끼며 성실하게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음식 솜씨도 좋아서 그녀가 끓여내는 된장찌개 냄새는 담장을 넘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정도였고 집안 구석구석 그녀의 야무진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집안은 언제나 윤기가 흐르고 정갈했습니다. 칠성이는 아내와 함께 밭을 일구고 가을이면 감을 따서 곶감을 말리고 겨울이면 메주를 쓰며 알콩달콩 사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예전에 칠성이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를 김서방이라 부르며 존중해 주었고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칠성이를 찾아와 의논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이 부부 사이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은 칠성이를 닮아 건강하고 씩씩했으며 할머니와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예의 바른 아이들로 자라났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셨고 칠성이는 지게를 지고 들어오다가 아이들이 아버지 하며 달려나오면 번쩍 안아 올리며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곤 했습니다. 칠성이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단연코 아버지가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나 구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서 호랑이가 진짜 금덩이를 물어다 줬어요. 호랑이는 얼마나 커요 하며 묻곤 했고 칠성이는 허 웃으며 그럼 마음씨 착한 사람에게는 호랑이도 친구가 되는 법이란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칠성이는 부자가 된 후에도 결코 거만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밭일을 하고 틈틈이 산에 올라 나무를 해오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돈도 많은데 하인들을 부리지 왜 직접 일을 하냐고 물었지만 칠성이는 땀 흘려 일하는 즐거움을 잊으면 마음이 병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맑은 공기를 마셔야 건강해집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칠성이가 산에 계속 오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혹시라도 그 호랑이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산에 갈 때마다 호랑이가 좋아할 만한 닭고기나 돼지고기 한 덩이를 잎에 싸서 바위 틈에 놓아두곤 했는데 다음날 가보면 고기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고 그 자리에는 산머루나 다래 같은 산 열매들이 놓여 있곤 했습니다. 비록 호랑이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칠성이는 호랑이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으며 자신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칠성이가 산의 보살핌을 받는다고 믿었기에 칠성이네 마을은 산짐승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곡식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다른 마을에 가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 때도 칠성이네 마을만은 무사히 넘어갔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다 칠성이의 덕행과 산신령의 가호 덕분이라 여기며 감사해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착한 사람 하나가 마을 전체를 살린다더니 칠성이가 바로 그 짝이로구나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칠성이는 추수를 무사히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았는데 밥상 위에는 갓 수확한 팹쌀로 지은 윤기 흐르는 하얀 쌀밥과 텃밭에서 딴 배추로 끓인 구수한 토장국,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고 창호지 문 너머로는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와 가을밤의 운치를 더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으로 밥을 듬뿍 퍼서 손자들의 밥그릇에 얹어주시며 많이 먹고 쑥쑥 커라 하고 말씀하셨고 아내는 칠성이의 국그릇에 국물을 더 부어주며 따뜻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칠성이는 이 평범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녁을 배불리 먹고 난 뒤 가족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는데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별을 세다가 하나둘씩 잠이 들었고 아내는 잠든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나지막이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어머니의 따뜻한 자장가 소리가 밤 공기에 실려 퍼지자 마당에 있던 강아지도 꼬리를 내리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 듯한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한 구석으로 걸어가 뒷산을 바라보았는데 달빛을 받은 산봉우리는 마치 거대한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두 손을 모으고 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산군님, 덕분에 저희 가족과 마을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도 편안하시고 영원히 이 산과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그러자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칠성이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바람결에서 호랑이의 굵직하고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는 입가에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다시 가족들 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사위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채울 뿐 그 어떤 불길하거나 소란스러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잠든 아이들을 안아 방으로 들이고 어머니와 아내의 잠자리를 봐드린 후 자신도 자리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등허리를 감싸 앉아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며 나른한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고른 숨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감미롭게 칠성이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에 달빛이 비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칠성이의 꿈속으로는 다시금 그 황금빛 호랑이가 나타나 그를 넓은 등 뒤에 태우고 구름 위를 달리는 환상적인 여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나무꾼 칠성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고 그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따뜻한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남을 해치면 벌을 받는다는 이치를 굳게 믿으며 살았지요. 칠성이처럼 여러분도 마음속에 착한 호랑이 한 마리 키우시면서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호랑이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에는 칠성이처럼 맑고 개운한 얼굴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